안녕하세요. 삼원영 공수 정상인입니다. 오늘은 도덕경 26장이죠. 왜 오늘 26장으로 와서 해석을 한 이유는 80장에서 해석자들이 말한 것처럼 과연 노자가 지방 분권을 꿈꾸고 또 작은 나라를 주장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26장으로 와서 해석하는 거죠. 첫머리를 보면 중이 경근 정위 조근이죠. 무거움은 가벼움의 뿌리가 되고 고요함은 성급함의 임금이 된다. 글자대로 읽으니까요. 최씨 해석을 보면 중후한 것이 경솔한 것의 근본이 되고 안정된 것은 조급한 것의 우두머리가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좀 의미는 좀 다르지만 이제 좀 비슷하죠. 이 말을 나무로 비유한다면 나무에 뿌리는 바람에 불어도 그 자리에 있죠. 그래서 그걸 무거움이라고 그러고 또 나뭇가지나 잎은 바람에게 불면 가볍게 흔들리니까 가벼움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사람에게 무거움과 고요함은 신중하고 말없이 사려가 깊다는 것이고 또 가벼움과 성급함은 말이 많고 경거망동하다는 것을 그렇게 비유되겠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양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거움과 가벼움은 같이 공존하고 또 고요함과 성급함도 이제 같이 공존하겠죠. 그러니까 노자의 그런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무겁다는 것은 가벼운 상대에 의해서 비교되는 것이고 또 고요하다는 것은 성급한 상대에 의해서 비교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겁다는 것과 가볍다는 것, 또 고요하다는 것과 성급하다는 것의 기준은 상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죠. 그것은 2장에서 말한 유무, 난이, 장단, 고하, 전후에서 그 바탕을 살피는 것과 같죠. 이렇게 상대적인 대상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성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인은 온종일 걸어도 이 치중은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치중은 말이나 술에 실은 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수레에 보면 군수품이 있겠죠. 또 장사치의 수레를 보면 이제 우리가 생활하는 필수품이 있겠죠. 또 예를 들면 빵을 싣고 다니는 수레라면 먹을 것을 싣고 다니겠죠. 그런 식으로 수레에 있는 짐을 말하는 거죠. 또 이 해석을 최씨를 보면 이런 이치를 본바다라는 말은 없고 군자는 근데 군자와 성인은 달라요. 하루 종일 다니면서도 무거운 것을 싣고 있는 수레를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걸 해석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석할 수도 없겠죠. 이 말은 보통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수시로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만 성인은 무거움과 고요함을 근본으로 삼아서 행동하기 때문에 가벼움과 성급함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피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행동을 신중하게 해야 오랫동안 신뢰를 간직하고 먹을 것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여기까지는 잘못된 해석들도 애교로 봐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다음부터죠. 이제 수유연관부터 이 수유연관에서 이 연관이라는 말은 번역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상공주를 보면 궁궐로 해석했고 왕필은 영화로움으로 해석했고 진고응은 화려한 생활로 해석했고 박세당은 화려한 경관으로 해석해서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하다 보니까 혼란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 비록 숫자는 비록
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이고 이 유는 실제죠. 실제니까 글자대로 정확히 해석한다면 비록 번영이 실제하더라도 이렇게 읽어야겠죠. 그게 또 맞고 또 연처 초연에서 이 제비연자는 연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또 이 살처는 머무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연처를 이렇게 해석한 걸 보면 사람들 보면 편히 머문다, 고요히 머문다, 제자리를 지킨다 등등 뭐 수없이 해석이 다 달라요. 응? 이 연처를. 근데 이 초연은 뭐예요? 어떤 것에 직접 관계하지 않는다는 말도 되고 현실에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말도 되죠. 그러니까 이걸 해석한다면 비록 번영이 실제하더라도 연나라는 초연하게 머무른다 그런 말이죠. 이 최씨 해석을 보면 비록 화려한 생활 속에 있으면서도 조용한 곳에서 초연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이 글자를 몰라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문장이 되어버렸죠. 이 연을 보면 주나라가 황제국일 때 제후국을 각 제후국을 칠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연나라는 그 칠흥 중에 그 한 나라이고 주나라 왕실의 자손인 희치성을 가진 나라가 연나라예요. 참고로 서주시대 그러니까 춘추시대에는 호경이 수도였고 동주시대 즉 전국시대에는 수도는 나급으로 모두 강남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연나라는 지금 북경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강북에 있죠. 그래서 추울 것 같지만 비교적 따뜻한 초원지대로 이루어져 있었고 강대한 나라로 살기 좋은 나라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연나라는 살기 좋고 강대한 나라였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노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번영이 실제하더라도 연나라는 초연하게 머무르니 그리고 그 다음을 읽어야겠죠. 어떻게 만승지주 그러니까 만승이라는 것은 황제국을 말하겠죠. 현승은 제후국을 말하고 그러니까 만승지주가 뭐예요? 천자를 말하겠죠. 근데 어떻게 황제국의 주인이 되고 자신이 천하를 가벼이 볼 수 있겠는가 그런 말이죠. 최씨 여기서 해석을 보면 어찌 큰 나라의 군주로서 자기 마음대로 천하를 경솔하게 다루겠는가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노자는 지금 여기서 어떤 정복을 말한단 말이에요. 응? 나라를 정복하는 걸 말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것은 해석은 자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리 뛰어난 인재도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지 않으면 통치자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이고 아무리 강대한 나라도 자신의 힘을 보여주지 않으면 다른 나라를 정복할 수 없다는 말이겠죠.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석자들은 뜻도 모르고 글자나 문법도 무시하면서 자신들 마음대로 노자가 정치 환경을 찾게 만드는 지방 분권이나 작은 나라를 꿈꾸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인간들이 어떻게 나라에 도움이 되고 개인의 삶에 도움이 되는 도덕경을 해석할 수 있겠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도덕경 해석들은 모두 폐기되어야 돼요. 그래야 더 좋은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나는 믿고 있어요. 다음을 보면 가벼우면 근본을 잃고 성급하면 임금을 잃는다. 글자대로 해석하니까요. 이 안에는 그 무궁무진한 뜻이 있어요. 자, 최씨 해석을 보면 경솔하면 근본을 잃게 되고 조급하면 군주의 도리를 잃게 된다. 그러니까 비슷한 말 같아요. 근데 이것은 자신을 낮추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비슷한 것 같지만 구체적인 의미에서는 차이가 크겠죠.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행동할 때는 여기서 말하는 무거움과 고요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25장 끝을 보면 도법 자연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도는 자연이 법이라고 했으니까 도는 스스로 그러한 규칙과 규범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그리고 또 26장에서 지금 여기 26장에서 세상에 정복하는 방법을 정복하는 방법이죠. 이것을 잘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세상의 높은 벽을 스스로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자의 도덕경, 이게 노자의 글은 반복해서 살펴보는 게 좋아요. 반복해서 계속 읽어보면 또 효과가 있겠죠. 자, 이제 26장 전문을 보면 무거움은 가벼움의 뿌리가 되고 고요함은 성급함의 임금이 된다. 그래서 성인은 온종일 걸어도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다. 비록 번영이 실체하더라도 연나라는 초연하게 머무르니 어떻게 황제국의 주인이 되고 자신이 천하를 가볍게 볼 수 있겠는가. 가벼우면 근본을 잃고 성급하면 임금을 잃는다. 간단한 말 같지만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이 안에는 자세히 보면. 근데 해석자들은 이 26장의 해석이나 주석 내용은 거의 비슷해서 논란이 될 문장도 없고 평이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는 도덕경 해석은 어느 한 곳이 문제가 아니에요. 81장 전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덕경을 오랫동안 학습한 사람들은 통치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도덕경에 있다 하더라도 이 해석자들이 우유에다가 식초를 타버린 꼴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죽도밥도 아니야. 이거 해석본들 보면요. 그래서 보면 젊은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거야. 도덕경을 배운 사람들은. 만약 시골 부모가 땅이나 소를 팔아서 자식을 대학에 보냈다면, 자식을 대학에 보냈는데 만약 자식이 수년간 배운 것이 도덕경이었다. 그러면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도덕경 해석들이, 잘못된 도덕경 해석들이 나타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긴 말은 하기 그렇고 26장을 반복해서 읽으면 이 안에 아주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